안녕하세요. 돌아온 다락방 시간입니다. 저는 하은PD. 저는 동PD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번에 올라간 파트 1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코멘터리와 간단한 줄거리에 이어서 저희만의 영화 해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화 감독님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이에요. 이분 나이가 근데 제가 알기로 좀 90이 다 되셨는데 우리 주변에 또 90이 다 되신 분 한 분 더 있죠. 이만희 교주님이라고. 그분이 나이가 지금 아마 이분보다 한 살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의 이 능력에 저는 정말 감탄하고 감독님을 리스펙한다는 의미로 엄지척 한번 날리겠습니다. 엄지척. 그럼 오늘도 다락방의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띵동! 네, 이 영화는 1996년 미국의 애틀랜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일어난 실제 사건,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 폭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당시 공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리차드 주얼이라는 사람이 폭탄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서 바로 다음날 마을의 영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딱 3일 이후에 FBI와 언론이 그를 폭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간 지독한 조사에 시달렸던 실화를 다룬 이야기고요. 다행히도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변호사 왓슨 브라이언트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벗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로 혐의를 벗은 이후에도 리처드 주얼의 언론과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자신을 일매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송으로 리처드는 NBC와 뉴욕 포스트, CNN에게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정작 그가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는 뉴스를 맨 처음 보도한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이 사건에 불을 붙인 애틀랜타 저널에서는 마지막까지 배상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마저도 애틀랜타 저널에 손을 들어주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비록 그 의혹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당시 기사의 내용이 전부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2007년에 별세했기 때문에 2011년에 나왔던 이 판결을 듣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두 단어인데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잖아요. 방금 전에 저도 말했네요. 네,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혼동돼서 쓰이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뜻을 구분해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저도 이 얘기를 할 때 뭐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말하는 편은 아닌데 이 영화에서만큼은 그 뜻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사전적 의미에서의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진실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풀어 말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영화 속의 예시를 들어서 사실과 진실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영화 속에서의 진실은 리처드 주얼은 폭탄 테러에서 수많은 시민을 구해낸 영웅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폭탄 테러범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이 진실로서 이 영화에서 성립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리처드는 총기류를 다수 소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수류탄 조각까지 모으고 있었죠. 이상한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원래부터 여러 시민들을 구해내고 싶어하는 영웅 심리가 있었어요. 자기 꿈이 원래 경찰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좀 어눌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보이는 행동 패턴들이 이전에 영웅 심리로 인해서 이런 비슷한 범죄를 벌여왔던 범죄자들의 행동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합해낸 끝에 한순간에 리처드 주얼은 테러리스트로 지목되고 맙니다. 네, 기자들은 이제 여기서 특종을 잡겠다고 사실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 쓰기에 연연한데요. 사실 기자의 의무라는 건 표면에 있는 사실을 파헤쳐서 진실로 점점 도달해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그분들은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기사를 써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기자가 흘렸던 그 눈물이 조금은 의미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분도 원래 뭐 기자라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사명의식 없이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에서라도 팩트체크를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건 자신의 잘못을 최소한 알고는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좀 마음이 씁쓸했던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적어도 FBI만 해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사명인데 이것을 저버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책감이나 죄책의식 같은 게 없다는 거죠. 특히 애틀랜타 저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변상과 사과가 없었다고 했죠. 언론인의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사실을 편집한 의혹이 곧 진실이 되고 이 가짜 진실이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요즘 언론의 어떤 행보이자 행동 패턴인데요. 이런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좀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언론이라는 게 특종을 잡으려고 하는 일종의 전쟁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속감을 따지려고 하니까 정확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또 정확성을 따지려고 하면 신속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가 언론한테는 필요한 덕목인데 요새는 신속함을 쫓으려고 정확성은 쳐다도 보지 않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리차드 주얼의 사태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누군가 한 번쯤은 의문을 품을 만한 그런 이제 잘못된 정보들을 아무도 확인하려 들지 않는 거죠. 2020년에 조사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도는 전체 국가에서 42위로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부의 억압이 비교적 낮은 굉장히 자유로운 언론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국민들이 얼마나 언론을 신뢰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신뢰도 지수에서는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좀 갖고 있으면서 책임의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 차원에서 방어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서야 될 것은 지금 자신들이 보도하려고 하는 현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팩트체크를 하는 것부터가 우선일 것 같은데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실에 다가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의혹만 생기면 일단 기사부터 쓰고 보는 그런 현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언론에 있어서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면 CNN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논란이 있는 기사는 일상적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내보내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해요. 내부 심의기구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야지만 기사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언론사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비슷한 기구가 있고요. 그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겠죠. 만약에 정말 엄청난 특종이 눈앞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발휘가 될까? 물어본다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언론이 추정해서 쓴 기사가 사람들한테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곧 진실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런 제도가 잘 도입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언론계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신뢰도와 시스템 얘기를 좀 했는데 법적으로 이런 신뢰도를 저버리는 언론사에 대해서 처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끔씩 해외 뉴스 같은 걸 보면 기업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한테 몇십억 혹은 몇백억까지 한 명한테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걸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진짜 엄청난 금액의 돈이 배상금으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있습니다. 보통은 배상액의 적으면 3배, 많으면 10배까지도 가는 그런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완전하게 자리 잡고 있진 않아요. 관련 법안이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법 안에 조그마한 조항으로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조항들을 모아서 아예 제대로 된 법 하나를 새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고 도입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전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공급자인 언론 자체의 개혁도 정말 중요하지만 언론의 수용자인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말하는 대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리처드 주얼도 한순간에 영웅에서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요즘 가짜뉴스 이슈가 엄청 화제죠. 이런 기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메커니즘, 그러니까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리처드 주얼이 테러범이라고 말하는 뉴스가 가짜가 아닐까 하고 우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킹리적 가심. 언론의 공급자와 수용자 모두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정한 세상이 도래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 리처드 주얼 생각훈련 다락방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과 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딴따라딴 딴따라란 따따라따라따라따 전화 전화 천천천 전화 전화 천천천 무조건 무조건 이유가